자, 이번 시간에는요,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 조세 파트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보다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교과서 보시면요, 1번 조세의 개요 나와 있는데, 자, 조세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 나와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직접세와 간접세 구분 나와 있는데, 사실 요 내용은 우리 일반 경제학 시험에선 중요하지 않아요. 세무사 재정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세무사 재정학은 세금과 관련된 경제학을 재정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정학에서는 세금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일반적인 경제학 시험에서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조세는요, 직접세와 간접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직접세는 조세의 전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부과하는 조세예요. 자, 조세의 전가가 뭐냐? 조세의 전가는요, 뒤에 가서 공부할 겁니다. 바로 뒤에 나올 건데, 자, 조세의 전가는 조세의 부담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것을 조세의 전가라고 해요. 자, 우리 그래서 직접세는요, 자, A씨한테, 자, 국가가 있죠. 국가가 A씨한테 조세를 이렇게 조세를 부과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씨가 자기한테 부과된 이 조세 부담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것을 조세 부담의 전가라고 해요. 자, 다른 사람이 B씨한테, 자, 이렇게 떨어진 조세의 부담을 B씨한테 넘기는 것을, 이것을 조세 부담의 전가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직접세는 이렇게 조세 전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얘기죠. 그 말은요, 바로 요 A씨가 이 조세를 부담해서 납부할 것으로 예상한다 요 얘기예요. 자, 국가가 A씨한테 너 세금 내 라고 하면 A씨가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않고 요 A씨가 이 조세 부담을 질 것으로 예상하고 부과하는 조세를 얘기하는데, 자, 대표적으로 직접세에는 소득세가 있습니다. 소득세. 자, 가장 대표적으로 소득세를 떠올리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A씨가 1년에 5천만 원의 소득을 벌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나라의 소득세율은 10%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너 그러면 돈 번 거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라고 해서 조세를 부과했죠. 그러면 A씨가 자기가 5천만 원 벌었으니까 이 중에 10%인 500만 원을 소득세로 납부하겠지. 요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부과하는 조세를 직접세라 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간접세는요, 조세의 전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부과하는 조세를 간접세라 한다 이 얘기예요. 자, 간접세는요, 요거는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부가가치세. 자, 또는요, 물품세가 있어요. 물품세. 자, 물품세는 현실에 있는 그 세금 이름은 아니고요. 요거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론적인 세금입니다. 자, 부가세는 현실에 있는 세금이고요. 자, 부가세 예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A씨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자, 손님이 와서 콜라를 한 캔 사 먹습니다. B는 손님이에요. 자, 그랬을 때 콜라가 한 캔에 1,100원인데 왜 콜라가 한 캔에 1,100원이냐? 라고 하면은 원래 콜라의 가격은 1,000원이에요. 그런데 10%의 부가세가 붙어서 콜라캔 1,000원에다가 콜라에 대한 부가세 100원이 붙어서 1,100원이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사실 여러분들이 소비하시는 많은 재화가 특히 소비재의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10%가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 값의 10%는 사실 부가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느끼고 그냥 물건 값이 원래 이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 물건 값의 10%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부가세를 제외하면 순수한 그 물건의 가격은 90% 정도에 해당하는 그 금액이 그 물건의 원래 가격이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B씨가 A씨한테 콜라를 한 캔 사 먹으면서 1,100원을 냈습니다. 자, 근데 이 1,1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콜라 값 1,000원에다가 콜라에 대한 부가세 100원이 합쳐져서 1,100원이라고 했죠. 자, 그럼 이제 정부가요, A씨한테 부가세를 내라고 과세를 합니다. 야, 너 편의점 운영하지? 너 편의점 운영하니까 부가세 내? 라고 이렇게 부가세를 과세해요. 자, 그러면 A씨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가세 100원을 내겠죠. 부가세 100원을 냅니다. 자, 그러면요, 세금을 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형식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은 A씨예요. 정부가 A씨한테 부가세 내라고 했으니까 A씨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가세 100원을 내죠. 그런데 사실 이 부가세 100원은 사실 어디서 온 거예요? 사실은 손님이 낸 거예요.
사실은 손님이 콜라를 사 먹으면서 한 캔 사 먹으면서 1,100원을 냈잖아요. 그럼 이 중에 1,100원 중에서 1,000원은요 편의점 업주의 매출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편의점 업주가 콜라를 1,000원에 판 겁니다. 그런데 1,100원 중에서 100원은요 손님이 콜라에 대해서 낸 부가세예요. 이 부가세를 사실은 손님이 부가세를 내는 거고 편의점 주인은 그 부가세를 갖고 있다가 납부만 편의점 주인이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이 부가세 100원은 형식적으로는 또는 법적으로는 A씨가 정부에 납부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 부가세 부담을 지는 건 누구예요? A씨가 아니라 B씨야. 그래서 자 보세요. 정부는 누구한테 부가세 내라고 했어요? A씨한테 부가세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부가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손님인 B씨예요. 다른 사람한테 조세 부담의 전가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부가세의 경우에는 조세 부담의 전가가 발생한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여기 개념정의 보시면은 예상할 것으로 부과한다, 예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부과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직접세라고 해도 조세의 전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간접세라고 해도 조세의 전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무사 재정학 시험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들어갈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직접세는 조세의 전가가 발생하지 않는 세금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정의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시험에 안 나와요. 일반 경제학 시험에 안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냥 개념만 알고 계시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간접세는요. 조세의 전가가 발생하는 세금.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기억하셔도 경제학 시험 보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조금 더 개념을 약간 더 정확하게 정의하고자 한다면 조세의 전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부과하는 조세. 자, 간접세는요. 조세의 전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부과하는 조세. 이렇게 예상자를 넣어서 외우시면 더 좋긴 합니다. 자, 그런데 과거 기출문제를 보면요.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를 보면은 출제위원들도 저 예상자를 빼고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조세 전가의 개념이 무엇인지만 아시면 되겠어요. 자, 직접세는요. 대표적으로 소득세가 있다고 했죠. 자, 우리 소득세만 떠올려봅시다. 너 돈 얼마 벌었네. 그러니까 너 세금 얼마 내? 라고 해서 특정인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인세예요. 사람한테 조세를 부과한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소득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더 높은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런 것을 누진세라고 해요. 자, 부자한테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누진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소득의 수준이 있겠죠. 자, 누구는 소득이 뭐 3천이에요. 누구는 5천이에요. 누구는 1억이에요. 누구는 연봉이 5억이에요. 이렇게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더욱더 높은 세율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얘한테는 10% 세율로 부과하고 얘한테는 20%, 얘한테는 30%, 얘한테는 40% 이런 식으로 해서 소득이 높을수록 더욱더 높은 세율로 조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누진과세가 용이해요. 자, 그래서 부자한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제고에 우월합니다. 그런데 자, A씨 당신 작년에 5천만 원 벌었네. 그러니까 10% 해서 500만 원 세금 내 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내가 올해 소득세를 500만 원을 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납세자가 명백하게 느껴요. 명백하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 세금 고지서가 나오면서 당신은 작년 소득이 얼마니까 이러이러해서 소득세가 500만 원입니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 조세의 인식을 굉장히 명확하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기 싫어. 그래서 납세자의 조세 저항이 큽니다. 그리고 자, 이 A씨의 소득이 연 5천만 원이라는 것을 국가에서도 조사를 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세 비용이 크고 세무 행정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작년에 얼마를 벌었고 근데 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 뭐를 썼고 근데 당신이 이 쓴 경비 중에서 이거는 경비가 인정되는데 요건 경비가 인정 안 되고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세무 행정이 복잡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돈을 이제 많이 벌게 되시면 소득세를 신고하실 때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자,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세금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신고하는 때가 오면은 그 순간
세금 내는 게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전에 야 정말 내가 이제 세무사를 써서 소득세 신고를 할 정도가 됐네라는 생각을 한번 하시면 기분 좋으실 겁니다. 은근히 기분 좋아요. 다음에 두 번째 간접세의 장단점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조세 저항이 작아요. 자 우리가 아까 콜라 한 캔 사 먹을 때 1,100원 내면서 콜라 한 캔 사 먹잖아요. 자 그럼 딱 편의점 냉장고에 가면은 콜라 한 캔 앞에 1,100원 써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냐면 아 이 콜라가 하나에 1,100원이네 라고 인식해요. 근데 사실은 그 1,100원 중에서 100원이 부가세란 말입니다. 세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느껴. 그래서 간접세는요. 조세의 인식을 잘 못합니다. 내가 세금을 사실 내고 있는데 물건을 살 때마다 사실은 10%씩 부가세를 내고 있는 건데 그걸 내가 잘 못 느껴. 그래서 조세 저항이 작습니다. 조세 저항이 작고요. 증세 비용이 간단해요. 그냥 물건값에 10%를 그냥 붙이면 돼요. 그러면 네가 10,000원짜리 물건 샀으면 거기에 1,000원이 부가세고 30,000원짜리 샀으면 그중에 10%인 3,000원이 부가세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해. 그리고 세무 행정상 간편하겠죠. 자, 단점은요. 납세자의 개인적 사정을 반영하지를 못해요. 자, 콜라 한 캔이 있는데 자, 이 콜라 한 캔이 1,100원이에요. 그런데 자 A씨가 서 있고 B씨가 서 있어요. A씨가 한 캔 사 먹고 B씨가 한 캔 사 먹어요. 근데 A씨는요. 100억 부자예요. 근데 B씨는요. 전 재산이 1,000만 원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누가 부자예요? A씨가 훨씬 부자예요. 근데 A씨도 콜라 한 캔 사 먹을 때 부가세 얼마 내요? 100원 내요. B씨도 똑같이 100원 내요. 근데 A씨는요. 자기 재산 100억 중에서 100원 내는 거예요. B씨는요. 자기 전 재산 1,000만 원 중에서 100원 내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가 더 높은 세율로 이 부가세를 납부하는 겁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더 높은 세율로 부가세를 부담하는 셈이 돼요. 그래서 자 우리 간접세나 부가세는요. 역진적인 성격을 가져요. 자 우리가 앞에서 부자한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할수록 누진세다라고 했잖아요. 그 누진세의 반대말은 역진세예요. 역진세. 자 누진세. 이거의 반대말은 역진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요 그래프와 상관없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누진세와 역진세인데 누진세는 부자에게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때 우리 그러한 세금을 누진세라고 해요. 현대 사회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득세가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연소득이 1억이 넘어가면 한계 세율이 약 40% 정도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1억이 넘는 사람들은 돈을 더 벌 때마다 추가로 버는 돈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근데 역진세는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한테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역진세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자 부가세의 경우에는 역진적인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납세자의 개인적 사정을 반영하지 못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고 이 사람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고려하지 못해서 누진과세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간접세는 누진과세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조세의 정의상으로는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게 공평하거든요. 그런데 간접세의 경우에는 국가가 간편하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대신에 누진과세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있었을 때 그 나라가 직접세의 비중이 높은 나라가 있고 간접세의 비중이 높은 나라가 있는데 자 조세 정의상으로는 직접세의 비중이 높은 게 좋은 겁니다. 하지만 직접세의 비중이 높으려면 자 어떤 사람의 소득과 비용을 모두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조세 행정이 그만큼 발달해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이 약 반반입니다. 거의 반반이에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세율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이 세율의 종류부터가 이제 경제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평균 세율이 있고 한계 세율이 있고 실효 세율이 있는데 이 중에서 평균 세율과 한계 세율이 중요한 내용이고 실효 세율은 모르셔도 무방해요. 자, 우리가 세무사 재정학처럼 세금을 매우 깊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평균 세율과 실효 세율을 구분합니다만 왜냐하면 소득공제 항목이란 것이 있다 보니까 양자의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세무사 재정학에서는 이 양자를 구분합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제학 수험서 수험 범위에서는 평균 세율과 실효 세율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우리는 소득공제 항목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한다면 평균 세율과 실효 세율은 일치하고 시험에는 대부분 평균 세율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균 세율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평균 세율은요 과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나눈 비율을 평균 세율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소득세를 떠올리면서 설명하는 게 제일 설명이 쉬워요. 우리 그래서 소득세를
시세를 전제로 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1년에 5천만 원의 소득을 벌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 5천만 원은 총소득입니다. 얘는 총소득이에요. 자, 이게 바로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세법에서 이 중에서 이 소득의 일부 항목을 공제해 주는 게 있거든요. 우리 그거를 소득공제라고 해요. 소득공제. 자, 소득공제를 만약에 자, 미성년 자녀 한 명당 500만 원이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미성년 자녀가 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1,0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과표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천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세 표준에다가 만약에 10%의 세율을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세액은 40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과세 표준이 4천만 원인데 이 사람이 낸 세금의 크기가 400만 원이니까 평균 세율은 10%라고 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우리 수험 경제학에서는 소득공제 항목을 따지지 않아요.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그래서 자, 이 소득공제 항목은 무시해도 돼요. 자, 얘가 없다라고 친다면 결국 총소득과 과세 표준은 일치하게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총소득과 과세 표준을 그렇게 엄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냥 거의 같은 말로 쓰시면 된다. 왜냐하면 소득공제가 없다면 그 둘은 같은 말인데 우리 일반적인 경제학 시험에서는 소득공제 항목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계세율인데 사실은 얘가 중요한 거예요. 자, 한계세율은요.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그때 그로 인해서 증가하는 조세액의 증가분을 한계세율이라고 해요.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의 소득이 현재 100이에요. 자, 소득이 100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금이 현재 이 상태에서 10이다라고 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의 소득이 100에서 110으로 10이 증가했어요. 자, 100에서 110으로 소득이 10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의 세금이 12가 됐어요. 그러면 세금이 2가 증가했겠죠? 자, 그러면요. 자, 이때의 평균 세율은 얼마예요? 소득 증가 전이 있고 소득 증가 후가 있는데 소득 증가 전의 평균 세율은 자, 이 사람의 소득이 100인데 세금이 10이니까 이때는 10%였겠죠? 요건 쉽게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소득이 증가한 후에는요. 자, 소득은 110인데 세금이 12니까 자, 퍼센트 얼마? 구해보시면 되겠죠. 아마 10보다는 약간 높을 겁니다. 10보다는 약간 높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계세율을 구할 건데 한계세율이라고 하는 거는요. 소득의 증가분 분의 조세액의 증가분이 바로 한계세율이에요. 너 소득이 10 증가할 때 그로 인해서 조세액은 세금은 이만큼 증가했네. 소득이 10이 증가할 때 조세는 이만큼 증가했네. 그러면 네가 추가로 벌어들인 요 추가 수익 10에 대해서 적용된 한계세율은 20%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게 한계세율이에요. 한계세율은 소득의 증가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을 한계세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득이 10이 증가할 때 이것으로 인해서 세금이 이만큼 증가했다면 추가로 벌어들인 소득 10에 대해서 적용된 세율은 20%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계세율은 소득의 증가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한계세율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우리나라 실제 소득세를 보면요. 몇 가지 소득 그 과세표준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구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 정확한 숫자 말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실제 숫자가 아닙니다. 자, 만약에 소득이 0원에서부터 2천만 원까지 그리고 자, 2천만 원에서부터 뭐 5천만 원까지 그 다음에 자, 5천만 원에서부터 1억 원까지 그리고 1억 이상분 이렇게 만약에 소득세의 과세 표준 구간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얘는 10%, 얘는 20%, 얘는 30%, 얘는 40% 이렇게 각각의 과세 표준 구간마다 세율이 적혀 있다고 할게요. 자, 이 말은요.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겠다라는 것이냐면 자, 우리 이것을 초과 누진세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의 소득이 3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 사람의 누진세가 얼마인 거 아니? 소득이 3천만 원이면 여기 구간이니까 20%니까 곱하기 20을 하면 600만 원 세금이네요. 그게 아니라 초과 누진세 방식
방식은요. 자, 2천만 원까지는 10%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까지는 10%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런 다음에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1천만 원이 초과하니까 2천하고 1천만 원 초과하니까 2천을 초과하는 1천만 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200이고 얘가 200이니까 양자를 합치면 얘가 400이라는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랬을 때 자, 우리 소득세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었을 때 각각의 과세 표준에 적혀 있는 이 세율은 어떤 세율이냐? 바로 이게 한계세율이에요. 바로 이게 한계세율입니다. 왜 이게 한계세율이냐면 잘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현재 소득이 3천만 원이에요. 소득이 3천만 원인데 이 사람이 이 상태에서 소득을 100만 원 더 벌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소득이 3천인 사람이 100만 원 더 벌어서 3,100이 되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사람은요, 소득이 100이 증가하게 되면 세금은 얼마나 증가할까요? 자, 이 사람은 지금 구간이 이 두 번째 구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구간 내에서 소득이 100만큼 증가하면 그 100만큼 증가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돼서 이 사람은 세금이 20만큼이 더 증가할 것이거든요. 자,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소득 100에 대해서 20%의 세율이 적용되죠. 그래서 증가하는 세금은 20이죠. 따라서 요 20%의 세율이 바로 한계세율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적혀있는 각각의 세율들은 각 구간에서 각 소득 구간에서의 한계세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소득이 1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럼 현재 세금을 얼마 내고 있겠죠? 얼마 내고 있을 건데 이 사람이 1억 5천에서 소득이 1억 6천으로 소득이 1천만 원이 증가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증가된 1천만 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조세액은 얼마일까요? 자, 0.4를 곱해서 400만 원의 세금이 추가로 과세가 될 겁니다. 왜? 이 사람은 요 구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 있는 사람은 소득을 1,000만 원 더 벌면 40%의 한계세율이 적용돼서 조세액은 400만큼이 더 증가하게 되거든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계세율이 중요한 겁니다. 자, 실효세율은요, 총소득분의 조세액을 의미하는데 별 의미 없으니까 실효세율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세율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세율의 구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소득세를 전제로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세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A, B, C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데 자, A의 소득은 100입니다. B의 소득은 200이에요. C의 소득은 400입니다. 자, 그럼 누가 제일 부자죠? C가 제일 부자입니다. 누가 제일 가난하죠? A가 제일 가난합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만약에 비례세로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부과하는 걸 얘기하냐면 자, A한테도 10%, B한테도 10%, C한테도 10% 이렇게 똑같은 세율로 부과하는 것을 비례세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한테나 똑같은 세율로 부과하는 걸 비례세라고 합니다. 자, 비례세는 하나의 세율로만 부과하는 것을 비례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A씨는요, 세금을 10을 내겠죠. B씨는요, 세금을 20을 내겠죠. C씨는요, 40을 내겠죠. 모두가 자기 소득의 10%를 또는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겠죠. 바로 이게 비례세입니다. 자, 과세 표준이 증가하더라도 어떤 납세자의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평균 세율이 일정한 세율 구조를 비례세라고 한다라는 거. 자, 바로 이게 비례세예요. 자, 그러면 누진세로 조세를 부과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누진세는요, 부자에겐 더 높은 세율. 여러분들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아니에요. 부자에게 더 높은 세율로 조세를 부과할 때 우리 그거를 누진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부자에게 더 높은 세금이 아니냐면 우리 보세요. 지금 이렇게 비례세로 조세를 부과했죠. 똑같이 10% 부과했죠. 근데 A 세금 얼마예요? 10. B 세금 얼마예요? 20. C 세금 얼마예요? 40. 그래서 비례세로 부과해도 부자가 과세 표준 자체가 더 크기 때문에 부자가 내는 세금은 더 커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갖고 누진세라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누진세는 평균세율이 얼마나 크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진세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부자에게 더 높은 평균 세율로 조세를 부과할 때 우리 그러한 세금을 누진세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요건 지우고 만약에 우리가 누진세를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자, 가난한 사람한테는 5%, B한테는 10%, 자, C한테는 15%, 요렇게 더 높아지는 세율로 조세를 부과할 때 우리 이러한 세금을 누진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C는 세금을 얼마 낼까요? 5를 내겠죠? B는요? B는 20을 내겠죠? C는요? 60을 내요. 자, 이렇게 해서 더 높은 세율로, 부자에게 더 높은 세율로 조세를 부과할 때 우리 이러한 세금을 누진세라 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마지막 이제 역진세를 볼게요. 자, 역진세는 말 그대로 반대입니다. 자, 가난한 사람한테는 높은 세율로, 얘는 10%, 부자에게는 낮은 세율로 이렇게 부과하는 거를 역진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C 얼마 내요? 15를 내겠죠? BC 얼마 내요? 20 내겠죠? 자, CC는요? 20 내겠죠? 자, 그래서 세금액만 따지면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가 세금을 더 내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갖고 역시 세금액을 가지고 누진세인지 역진세인지 따지지 않는다고요. 자, 뭐가 포인트인 거예요? 세율. 자, 우리 가난한 사람은 15%의 세율로 세금을 내는데 C는 부자인 C는 5%의 세율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부자가 될수록 더욱더 낮은 평균 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죠. 바로 이게 역진세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가 무엇인지 개념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어떠한 조세가 누진세가 될지, 비례세가 될지, 역진세가 될지는 무엇과 무엇이 결정하냐면 그 조세의 평균 세율과 한계 세율의 상대적 크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한계 세율과 평균 세율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한계 세율과 평균 세율을요, 우리 한계 세율을 M이라고 표현하고 평균 세율을 A라고 표현을 하면요, M과 A의 위치 관계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학교를 한번 떠올려 보죠. 어떤 클래스가 있어요. 자, 기존 학생들의 반평균이 있습니다. 기존 학생들의 반평균이 있는데, 자, 여기에 새로운 전학생이 오겠죠? 새로운 전학생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할게요. 자, 기존 학생들의 반평균을 우리는 A라고 하고 새롭게 전학 오는 학생의 점수를 한계라는 뜻으로서 M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기존 반평균이 70점인 스쿨이에요. 그러한 클래스가 있는데, 자, 전학생의 점수가 80점이라고 할게요. 자, 80점짜리 애가 이러한 반에 전학이 오면 반평균은 올라갈까요? 네, 올라갑니다. 이러한 애들이 전학을 오면 올수록 계속해서 반평균은 올라가게 돼요. 자, 우리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면 M이 A보다 큰 경우에는 계속해서 A가 상승하게 돼요. 자, M이 A보다 큰 경우에는 계속해서 A가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A가 상승한다 이 말은 평균 세율이 높아진다 이 말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누진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조세가 있었을 때 그 조세 내에 한계 세율과 평균 세율의 크기를 비교해 봐서 한계 세율이 평균 세율보다 더 큰 경우에는 평균 세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조세 구조는 누진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기존 반평균 70점인데 새로 전학 오는 학생도 점수가 70점이래요. 자, 그러면 이 애가 전학이 오면 반평균 변합니까? 안 변해요. 반평균 안 변하죠. 자,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M과 A가 같은 경우에는 전학생이 전학을 와도 평균 세율은 불변이에요. 따라서 평균 세율이 불변이기 때문에 평균 세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경우에는 비례세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반대로 자, 새로 오는 전학생의 점수가 60점이래요. 자, 이런 애가 전학을 오면은 반평균이 떨어지겠죠. 따라서 M과 A의 대소관계
관계에서 자, m이 a보다 더 작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a가 작아지게 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평균 세율이 작아지니까 전학생이 오면 올수록 이것을요, 소득이 한 단위씩 증가할수록 점차 평균 세율은 하락하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조세 구조는 역진세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어떠한 세금이 누진세가 될 것이냐, 역진세가 될 것이냐, 비례세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한계 세율과 평균 세율의 대소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프를 보시면요. 자, 제가 PPT를 준비 못했는데, 자, 그래프를 보시면 먼저 누진세가 있죠. 자, 누진세 보시면은 이렇게 있었을 때 얘가 세금이고 얘가 소득이에요. 자, 우리 그랬을 때 조세 곡선이 이렇게 수평축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한계 세율은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냐면, 자, 우리 이 조세 곡선의 접선의 요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조세 곡선상의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바로 그게 한계 세율입니다. 그런데 조세 곡선이 우상향하는 직선의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고 해도 항상 그 기울기 값은 요 각도로 일정해요. 그죠? 자, 우리 얘를 한계 세율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요, 평균 세율은요, 조세 곡선상의 한 점과 원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얘가 평균 세율입니다. 자, 그런데 점차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세율을 구해보면 점차 평균 세율이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점차 A가 점차 커지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 세율이 점차 계속 커지기 때문에 우리 이것은 누진세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조세 구조는 누진세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 A와 M의 대소 관계를 비교해 봐도 M이 더 큽니다. A보다 M이 더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A가 상승하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세 곡선이 수평축에서 출발해서 올라가는 경우에는 누진세가 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원점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비례세가 돼요. 자, 원점에서 출발할 때 왜 비례세가 되냐면, 자, 이 조세 곡선상의 접선의 기울기 요거하고 요 곡선상의 한 점과 원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즉 M과 A가 같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M과 A가 같기 때문에 A가 일정해요. 따라서 비례세가 되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조세 곡선이 세로축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반대의 이유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평균 세율이 점차 작아져요. 점차 평균 세율이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 이 경우에는 역진세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 경제학에서는 요 조세 곡선까지는 잘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거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세율의 구조, 비례세, 누진세, 역진세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과서 맨 밑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그래프 나와 있죠. 자, 이 그래프가 이 세 가지 세율 구조를 모두 다 한 번에 설명하고 있는 그래프예요. 자, 과세 표준이 증가할 때 비례세는 평균 세율이 일정한데 누진세율은 평균 세율이 점차 커진다고 나와 있고, 역진세는 점차 평균 세율이 작아진다고 나와 있죠. 자, 우리 그리고 납세액은요, 비례세는 과세 표준이 증가할 때 일정한 세율이 곱해지기 때문에, 자, 과세 표준이 100, 200, 300, 400 올라가게 되면 만약에 세율이 10%면 10, 20, 30, 40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납세액 또는 조세액이 이렇게 정비례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누진세의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 커질 때 점점 더 높은 한계 세율로 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납세액이 체증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자, 역진세는요, 과세 표준이 증가할 때 점점 더 낮은 세율로 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증가는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폭이 점차 작아지게 되죠. 왜냐하면 점차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역진세의 경우에는 체감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세율 구조까지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교과서에 보시면 밑에 보충 설명이라고 해서 정액세 나와 있는데, 자, 정액세하고 중립세는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 경제학에서 정액세라는 단어하고 중립세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정액세는요, 일정한 금액이란 뜻입니다. 일정한 금액.
자, 일정한 금액을 조세로 부과하는 것을 정액세라고 해요. 영어로 럼썸 텍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중립세라고 하는데, 자, 왜냐하면 일정한 금액의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아무런 변화를 초래하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초과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초과 부담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 설명을 하게 되면 조금 얘기가 깊어져요. 깊어지는데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초과 부담에 대한 개념은 있으신 게 좋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원래 우리 시장에는요, 재화의 가격 체계라는 게 존재해요. 바로 우리 이렇게 두 재화가 있다라고 치면 이 두 재화 간에 상대 가격 체계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가격 질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요, 쉽게 얘기하면 신호등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호등에. 자, 우리가 이렇게 사거리가 있었을 때 우리가 사거리에서 수많은 차들이 지나다니는데, 사람과 차가, 오토바이가 막 지나가는데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요 안에 이렇게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 신호등의 신호대로 잘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전제를 해볼게요. 자, 그런데 만약에 국가에서 X제에 대해서만 T%의 세율로 조세를 부과했다라고 한다면, 자,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X제를 소비할 때 X제에는 세금이 붙지 않았는데 이제는 X제에 20%의 세율로 세금이 붙는데요. 자, X제가 하나에 100원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종전에는 X제를 한 개 구매할 때 그냥 100원만 내고 X제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X제 한 개를 살 때마다 X제 값 100원에다가 여기에 붙은 20%의 세금인 20원까지 합쳐서 120원을 내야지만 X제 한 개를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볼게요. 개념 이해하시죠? 자, 이러면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이 가격 질서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바뀌게 돼요. 자, Y제의 가격은 불변이죠. Y제는 세금이 붙지 않았으니까. 자, 그런데 X제의 가격은 변하게 돼요. 어떻게 변하냐면 X제의 가격은 1 플러스 T 한 거만큼 비싸지게 됩니다. 자, 아까 우리 100원짜리 X제에다가 20%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면 이제 우리는 X제를 한 개 살 때마다 X제 100원에다가 세금 20원까지 해서 120원을 내야 됐죠. 자, 우리 그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1 플러스 T의 PX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T가 20%면 0.2면 1.2 PX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특정한 재화에 대해서만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우리 사회에 존재하던 가격 질서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이 얘기예요. 바뀐다. 가격 질서가 바뀌어요. 질서가 바뀝니다. 여러분, 질서가 바뀌면 할게요. 자, 그러면요, 원래 이 신호등이, 자,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이게 들어오는 게 일정한 질서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은 그걸 따라서 운행을 하고 도로를 건너가고 하고 있었는데, 나라가 조세를 딱 부과하면서 이 신호등의 신호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신호등의 신호가 바뀌어. 파란불인 줄 알고 건너고 있었는데 갑자기 빨간불로 바뀌어. 왜 이러지 하면서 갑자기 신호가 바뀌어. 그러면 여기에서 교통질서에 혼란이 발생하겠습니까? 네, 교통질서에 혼란이 발생할 거예요. 바로 그래서 자, 이렇게 특정한 재화에 대해서만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민간에 혼란이 발생하게 돼요. 자, 우리 이 혼란을 경제학에서는 교란이라고 해요. 교란. 얘를 교란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교란이란 말을 쓰느냐. 자,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께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신호등이라는 것으로 설명드리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뭐예요? X제와 Y제 두 개의 재화 중에서 어떤 재화를 내가 소비할까라는 경제적 의사결정이 있었을 텐데, 자, 원래는 이랬을 때는 내가 어떻게 사야지라는 게 있었는데, 자, X제에만 세금이 붙게 되면 내가 원래 어떻게 사야지라는 이 계획이 바뀌겠습니까? 바뀌겠죠. 자, 원래 나는 X제를 살려고 했었는데 X제에는 세금이 붙는데 그러면 X제는 사지 말고 대신 Y제를 사야지, 이런 식으로 민간의 의사결정이 바뀌겠습니까? 바뀌겠죠. X제죠. X제를 수요하는 수요자의 의사결정도 바뀔 거고, X제를 생산하는 생산자의 의사결정도 바뀔 거예요. 자, 그래서 특정한 재화에만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민간의 의사결정에 혼란 또는 교란이 발생하게 돼요.
자, 이러한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요 과정에서 효율성의 상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효율성의 상실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효율성이 상실되었다. 이 말은 곧 뭐다? 이꼬르 초과 부담이 생겼다. 요 얘기예요. 초과 부담이 발생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정부가 특정한 재화에만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민간의 혼란이 발생해서 효율성 상실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초과 부담이 발생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조세는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면 자,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혼란을 야기해서 초과 부담이 발생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정액세를 부과했어요. 자, 정액세를 부과한다는 거는요. 소비자한테 너 한 달 월급이 100만 원이라며? 그러면은 그 중에서 10만 원을 세금으로 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가 X제를 사든 Y제를 사든 그건 내가 상관 안 할게. 일단은 네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 그 중에서 10만 원씩은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자, 10만 원의 세금을 내겠죠. 자, 그러면 남아있는 90만 원으로 X제를 살 때, X제, Y제를 살 때 교란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X제와 Y제를 놓고서 의사결정 내리면 되는 거예요. 뭔 소린고 하니 X제에게만 조세를 부과하면 X제와 Y제에 대한 의사결정이 교란돼요. 그런데 그냥 일정한 금액으로 너 한 달마다 10만 원씩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이러한 세금의 부담은요. 내가 X제를 사든 Y제를 사든 상관이 없어요. 똑같아요. 어떻게 해도 조세 부담을 피할 수가 없어. 만약에 X제에만 세금을 부과했으면 내가 X제를 조금 사고 대신 Y제를 많이 사면 나는 이 조세를 회피할 수 있어. 그러니까 민간의 의사결정이 바뀐다는 거죠. X제를 조금 사고 Y제를 많이 사는 걸로. 그런데 정액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X제, Y제를 어떤 걸 몇 개 살까 하는 의사결정과는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의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혼란이나 교란을 야기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초과 부담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민간의 의사결정의 교란을 초래하지 않는 세금을 우리는 중립세라고 해요. 그래서 정액세는 이꼬르 중립세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액세와 중립세는 우리 이러한 상대 가격 체계의 교란, 변화를 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 의사결정을 혼란시키지 않아서 초과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X제에다가 1 플러스 T의 세금을 부과해서 X제에만 세금을 부과했으니까 민간의 혼란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Y제에도 1 플러스 T로 Y제에도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X제와 Y제만 놓고서 분석을 할 때는 분석의 범위를 X제와 Y제만 놓고서 분석을 할 때에는 X제에도 1 플러스 T로 세금 부과하고 Y제에도 똑같은 세율로 1 플러스 T로 세금 부과하면 1 플러스 T가 이렇게 약분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던 가격 질서는 바뀌지 않아요. 신호등의 신호는 바뀌지 않아요. 따라서 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혼란도 생기지 않아요. 따라서 초과 부담도 생기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분석 범위를 X제와 Y제에만 한정해서 분석을 한다면 X제와 Y제 모든 제와에 똑같은 세율로 조세를 부과하면 우리 그러한 세금은 중립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분석의 범위를 X제와 Y제로 한정했을 때 이야기예요. 자, 현실적으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화에 대해서 똑같은 세율로 조세를 부과할 수 없어요.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재화와 서비스가 있을 텐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모두 다 똑같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완벽한 의미의 중립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실적으로는 완벽한 의미의 중립세가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 같은 세율로 조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과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우리 현실에 존재하는 수십만 그러한 재화와 서비스 중에서 특별히
특별히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게 여가라는 게 있어요. 여가. 여가는 말 그대로 노는 것을 여가라고 하죠. 자, 쉬는 걸 여가라고 하는데 여가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여가를 보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정부가 여가에 대해서 과세하려면 너 보니까 너 저번 달에 여가 몇 시간 보냈더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 얼마 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여가를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리고 두 번째, 여가의 가치가 사람마다 모두 달라요. 자, 시급이 10,000원인 사람은 시급 10,000원을 포기하고 1시간을 쉬면 그 사람의 여가의 기회비용은 10,000원이지만 1시간당 10,000원이지만 시급이 10만 원인 사람이 여가 1시간을 보내면 10만 원의 소득을 포기하면서 여가를 1시간 보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여가 1시간의 가치는 10만 원이에요. 이래서 자, 각각의 사람마다 여가의 가치가 모두 다 달라요. 그래서 자, 각자의 모든 사람들마다의 여가의 가치를 우리가 다 구할 수도 없고 또 어떤 사람이 여가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도 알 수가 없어. 어쨌거나 결론만 기억하면 돼요. 여가에 대해서는 과세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 만물 X, Y 막 이런 식으로 막 Z 막 이렇게 많은 물건들 세상 만물에 다 똑같은 세율로 과세할 수 있다고 해도 마지막 여가 레저라고 하는데 자, 이 레저에 대해서만큼은 과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서 동일한 세율로 과세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완벽한 의미의 중립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 개념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습니다.